경비경찰입니다. 대상을 보면 개인단체 불법행위 그리고 자연 인위적인 제한이 있죠. 치특, 경중, 혼재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치안경비는 다중범죄와 관계되는 부분이고 특수경비는 대테러 경비 그리고 혼잡경비는 미조직된 군중에 의한 것이죠. 경비경찰의 특징을 보면 복합기능적입니다. 예방, 경계, 진압을 복합적으로 수행하죠. 현상 유지적 활동은 동태적이고 적극적인 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향적 명령의 특징은 부대원 재량은 적고 결과 책임은 지휘관이 진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경비경찰의 근거 그리고 한계, 소공책 비보조, 공공의 원칙을 보면 생주민이죠. 그리고 비례의 원칙은 적필상이 되겠습니다. 책임 원칙은 원칙적으로 책임 있는 자에게만 발동할 수 있지만 예외로 긴급권이 있죠. 즉시 강제가 있습니다. 조직 운영의 원칙은 지부통협이죠. 지부통합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휘관 단일의 원칙은 한 사람만 둔다는 것이죠. 명령통일의 원칙과 맥을 같이 합니다. 한 사람이 지시하고 한 사람에게만 보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대 단위 활동은 부대에는 반드시 지휘관이 있어야 한다. 부대 지계가 되겠습니다. 체계 통일성의 원칙은 한 사람이 지시하고 한 사람을 통해서 보고하는 체계적인 관점이 되겠습니다. 지휘관이 책임지는 것은 하향적 명령의 특성이고 한 사람이다. 지휘관 단일의 원칙이죠. 부대에 지휘관이 있어야 한다. 부대 지계. 한 명이 지시하고 한 명을 통해서 보고한다. 체계 통일의 원칙이고 그 한 명에게만 보고한다면 명령 통일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경비수단의 원칙은 시위군 안전이죠. 균형은 한정된 경력으로 최대 효과를 얻는다. 경고, 제지, 체포가 있는데 경제법에 의하죠. 경고와 제지는, 체포는 형사법에 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지와 체포는 직접적인 실력 행사가 되겠습니다. 주요 대상을 보겠습니다. 군중 정리의 원칙은 밀경지로 이동을 시켜야겠죠. 사전 블록하는 것은 밀도의 희박화와 관계되겠습니다. 행사안전 경비활동은 미조직된 군정위에서 발생하는 혼란 상태를 예방, 경계, 진압하는 것인데 예비대 운영은 경찰이 판단할 사항이죠. 협조 사항이 아닙니다. 예비대는 행사장 앞쪽이 아니라 통로 주변에 배치를 해야 되고 불법 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경비업법 시행령에 보면 시도청장은 행사 주최자가 자체 경비원을 실시하지 못할 것 같으면 행사 24시간 전에 시도청장에게 통지해 줄 것을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연법에 보면 여기는 우리 경찰과 관련해서는 신고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공연장에서는 매년 재해대처 계획을 지자체장에 신고를 해야 되고 이것을 소방서장에게 통보를 하겠습니다. 신고를 안 하면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2천만 원이죠. 재해니까 재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와 연결해서 기억을 할 수가 있고 공연장이 아닌 그 외의 장소에서 1000명 이상이 운집할 것 같다. 그러면 14일 전까지 계획을 신고해야 되고 변경이 있으면 7일 전까지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집단 민원 현장은 100명 이상이죠.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은 대통령은 23일, 국회의원, 지자체장은 14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넣어버리면 1, 2, 3, 4가 되죠. 대통령은 선거기간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을 하겠죠. 선거일까지가 선거기간이 되고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은 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6일이 나온다는 부분을 좀 기억을 해야 되고요. 선거운동 기간은 마지막 날을 제외하죠. 선거일 전일까지입니다. 선거기간하고 같지만 마지막 날인 선거일을 제외한 하루가 모자라는 날이 되겠습니다. 투표소 경비는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경비를 하고 우리는 경찰은 돌발 상황에 대비하면서 투표소 안에 우리 경찰관이 근무하는 것은 아니죠. 개표소 근무는 1선, 2선, 3선이 있는데 선관위 요청을 받아서 경찰에서 소방이나 한전 등 유관기관하고 협조해서 안전검측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경찰이 주체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개표소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위원장 또는 유원이 정복경찰 공무원 또는 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에 들어가면
위원장의 지시를 따르게 되는 것이죠. 들어가기 전에는 위원장이나 위원이 요청을 할 수 있지만 일단 안에 들어가면 위원장의 지시만 받게 되겠습니다. 우리 관서장의 지시를 받는 것도 아니죠. 개표소 안에서는 원조 요구를 받는 경우 외에는 무기, 흉기, 폭발물 등을 휴대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조 요구를 받으면 이런 것들을 들고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선에서 울타리 내각입니다. 여기서 합동으로 출입자를 통제하게 되는 것이죠. 가급적 정문만 사용을 하겠습니다. 구별해야 될 것이 경우 행사장에서는 1선에서 출입자를 통제를 하죠. MD 운영하고 비표를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비상근무는 통상 선거 기간이 개시가 되면 경계 강화 기간이 되는데 선거하는 날 06시부터 개표 종료시까지는 가포 비상이 원칙입니다.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 대한 신변 보호는 우리 경지법에 의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로 규정은 없죠. 후보자는 의로고 일단 당선이 되면 가포가 되겠습니다. 대통령 후보자에 대해서는 24시간 건접 실시를 하는데 국회의원 후보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만 해주고 있습니다. 집회 시위 관리를 보겠습니다. 다중범죄. 다중범죄는 어느 정도 조직적이죠. 혼잡 경비의 미조직 군중하고는 구별이 됩니다. 특성은 확부비조, 확신적 행동성이 있어서 투신이나 분신, 자살 등을 할 수 있고 부하내동 파급성에 있어서 갑자기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정책적 치료법은 선전이 경지에 이르죠. 선수성화법, 사전에 먼저 선수를 치죠. 전입법, 전 이슈죠. 다른 이슈를 폭로를 합니다. 경쟁행위법은 반대 의견을 부각시키고 지연은 시간을 끕니다. 봉쇄 방어는 사전 봉쇄죠. 차단은 중간 차단이 되겠습니다. 세력 분산하고 주동자를 격리하죠. 진압의 3대 원칙은 신재포가 되겠습니다. 신속하게 해산시키고 재집계를 방지하고 주모자를 체포를 하죠. 단순하게 격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모자를 체포를 해버립니다. 인공기를 소유하는 경우에 공용이든 사용이든 불문하고 형법상으로는 아무런 범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경제법 위험행위 방지에 따라서 제재는 가능하고요. 그리고 집회 현장에서 소유를 했다면 신고 내용을 현재 일탈한 것으로 혹은 질서인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처벌을 할 수가 있고 경범상에 위험한 불씨를 사용한 것으로 의율할 수도 있겠습니다. 인공기 자체는 이적 표현물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질서유지선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설치를 하게 되는데 위반하게 되면 6개월 이하 혹은 50만 원 이하 벌금과가 되겠습니다. 띠, 방책, 인도, 경계선, 차선 등 지상물을 이용할 수는 있죠. 사람을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미신고된 집회에서도 질서유지선을 설치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경제법에 따른 질서유지선이기 때문에 침범하더라도 이 집시법에 따라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집시법에 따라서 처벌이 되려고 하면 사전에 그 서면으로 통지한 그런 절차적인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설정한다면 서면으로 주최자나 연락 책임자에게 고지를 해야 되는데 질서유지인에게 질서유지선 사실을 고지할 수는 없습니다. 보안 통보할 때도 질서유지인은 그 주체가 되지가 않죠. 현장에서 새로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설정할 수 있는 사유를 보면 참가자와 일반인을 구분하고 참가자를 일반인이나 차량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통행이나 교통소통을 위해서 그리고 통신시설 등 중요시설, 위험물 등의 접근 행진을 금지하기 위해서 행진로를 확보하거나 임시 횡단보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집회 시 해산 절차를 보겠습니다. 종자 해직이죠. 종결선언 요청은 주최자 또는 주관자, 연락 책임자, 질서유지인 등에게 종결선언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하지만 불법 집회라든가 미신고, 종결선언을 이미 했다 혹은 이러한 네 사람이 현장에 없다 그런 경우에는 종결선언 요청을 생략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진 해산하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이때는 직접 참가자들에게 해산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해산 명령을 3번 이상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진 해산 요청은 한 번 하게 되고 해산 명령은 3번 이상 하게 되겠습니다. 해산 명령을 할 때는 관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다른 경찰관도 할 수가 있죠. 단순히 미신고 집회라든가 금지 통고된 집회라는 이유로
곧바로 해산 명령을 할 수는 없고 그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 한해서 해산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구체적인 사유를 고지하도록 판결에서 명시를 하고 있죠. 법률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 한해서 해산 명령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집시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판례로 인정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의 판례를 보면 기자회견을 표방했더라도 플랜카드와 마이크로 한다면 집회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한 사람이 피켓을 들고 다른 사람은 구호를 외치지 않고 단순히 그 옆에 서 있는 방법으로 돌아가면서 했다면 이러한 릴레이 시위는 1인 집회가 아니라 집회 시위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3개 차로를 모두 점거했다. 이런 경우는 일반 교통방해죄가 성립이 되고 원래 신고했던 그 행정로에서 1개 차로에서 15분간 연좌를 했다면 이런 경우는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관공서도 그 퇴거 불응제의 건조물에 포함이 되는데 이때 부속된 건조물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주차장 같은 경우도 포함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 로비에서 구호를 외치는 것도 해산 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집회 신고 없이 타워 크레인을 무단 점거했다. 이런 경우에도 미신고 5개 집회에 해당한다 보았습니다. 확성기 등 소음 기준 있죠. 이 부분이 중요하고 반드시 시험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등가 소음도와 최고 소음도가 있죠. 주확종 도급입니다. 주가는 0.70부터죠. 소리 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소리를 좀 더 세게 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7시가 되겠습니다. 뽀삐, 목, 뽀삐, 초보 이렇게 하고 위에 등가 소음도에서 20dB씩 더해주면 되죠. 그대로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 밖의 지역은 이 75에다가 25를 더한 95에서 전체가 통으로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10dB 이상이면 측정 소음도를 그대로 대상 소음도를 하죠. 배경 소음도가 너무 약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 차이가 3dB 미만이면 확성기 등의 소음으로 보지 않습니다. 배경 소음도가 너무 높다 이거죠. 그리고 3에서 9.9입니다. 이때는 보정 소음도를 대상 소음도로 하겠습니다. 측정할 때는 외벽에서 소음은 방향으로 1에서 3.5m 떨어진 지점 그리고 지면에서 1.2에서 1.5m죠. 거의 어깨 높이 정도 되겠습니다. 부속 건물, 광장, 공원이나 도로상의 영업시설 그리고 공원의 관리사무소 등에서는 그 측정 장소에서 제외합니다. 배경 소음도는 5분간 측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보정하는 부분이 규정이 되어 있고요. 등가 소음도는 10분간 하게 되고 최고 소음도는 1시간 동안 3번 이상 그 표에 있는 최고 소음도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위반한 것으로 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이 개최하는 행사에 있어서 개최하는 시간에 한정해서 위 표에 주거지역의 소음 기준을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국경일의 행사라든가 주간 부처가 국가보훈처인 기념일의 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시간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요. 확성기 등 소음 기준은 1인 시위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집회 시위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미신고 집회인 경우에는 학문, 예술, 종교 이런 미신고 집회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1인 시위인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아무리 세게 틀어도 이 집시법상으로서는 제한을 가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른 법률로 제한을 가할 수는 있겠습니다. 소음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기준 이하로 소음 유지하라,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 또 일시 보관 등을 할 수가 있고 반드시 순서대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 경우에도 6개월 이하 징역 50만 원 이하의 벌금과가 되겠습니다. 체정활동을 간단히 보면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진 직후에 해야 되고 임박할 때, 긴급할 때 그 이전이라도 할 수 있다. 사전에 직접 고지하거나 방송동으로 알려야 한다. 20분이 경과할 때마다 체정 중임을 고지하거나 알려야 한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범죄 혐의자의 인적사항이 확인이 되었다. 그러면 지체 없이 수사부서에 송부를 해야 되고 범죄 수사 필요성이 없는 체정 자료는 사망 종료 후에 즉시 착제 폐기해야 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보겠습니다. 재난이라는 것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이 되죠. 사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는 단계별로 관리를 하게 되죠. 예비, 대복이죠. 그래서 사자, 예비, 대복. 재난을 당하면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사자, 예비, 대복, 로또가 되겠죠. 예방 단계에서는 점검하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대비 단계에서는 준비하죠. 훈련합니다.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하는데 가격 대비 메뉴가 좋다, 가성비가 좋다 이렇게 해서 매뉴얼 작성이 대비 단계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요. 대응 단계는 이제 실제로 액션이 취해집니다. 재난 사태를 선포를 하고 위기 경보를 발령합니다. 위기 경보는 관주 개심, 그렇죠. 재난 사태는 행안부 장관이 선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복구 단계에서 재난 피해를 조사하고 대통령이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를 하게 되겠습니다. 안전관리는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활동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재난관리는 위에처럼 예비대복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단계별로 나오는 것이죠. 사자, 예비대복 이 두 가지 개념을 헷갈리지 않도록 잘 구별을 해야 되고요. 긴급구조기관은 소방이 되는데 우리 경찰은 긴급구조 지원기관이 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의 총괄은 행안부 장관이 하겠죠.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중대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 총괄을 위해서 행안부에 둔다. 행안부 장관이 원칙적으로 본부장이 되지만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통합 대응이 필요하면 총리가 하게 되겠습니다. 재난 사태는 행안부 장관이 선포를 하죠. 그리고 특별재난지역은 대통령이 선포를 하는데 중대본부장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위원회가 있죠.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이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경찰 재난관리규칙은 이번에 전부 개정이 되었죠. 그래서 이런 단계들은 모두가 다 삭제가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기본 강의할 때 메모했던 것들을 보면 치안상황관리관이 경찰의 재난관리 업무를 총괄하게 되죠. 위기관리센터 치안종합상황실에 재난상황실을 설치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재난상황실장은 위기관리센터장으로 하고 재난상황실에 총괄 분석 상황반을 둡니다. 또 전국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럴 때는 재난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는데 이 본부장도 치안상황관리관이 되겠습니다. 범정부적 차원에서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본부장을 경찰청장이나 차장으로 격상해서 운영할 수도 있겠죠. 현장 지휘본부도 가볍게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다 개정이 되었죠. 자, 112에서 피해지역 주민 소개 등 대피를 하게 되고 접근을 통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국가중요시설 경비를 보겠습니다. 방호체계 지정은 국방장관이 하죠. 국방이 장정과 협의를 해서 가나다급으로 분류를 하게 되겠습니다. 감독은 장정이 하게 되죠. 그래서 지정은 국방부 장관이 해놓고 감독은 장정이 합니다. 자체 방호 계획은 그 중요시설의 관리자가 수립을 하는 것이죠. 시도청장이나 지역 군사령관은 지원 계획만 수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자는 시도청장이나 지역 군사령관에게 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원조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시설을 분류할 때 가나 다급이 있는데 광범위한 지역에서 국민생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가급이죠. 기역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고 나급은 일부 지역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나, 일, 중입니다. 다급은 제한된 지역에서 단기간 통합방위작전 수행이 요구되고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다재단상. 통합방위기구는 의장이 누가 되는가 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중지본이죠. 중앙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은 국무총리입니다. 지역은 시도지사가 되는 것이고 통합방위본부의 합동참모의장이 되는 것이죠. 합동참모의장이라고 하면 군인 신분으로서는 가장 상급자에 해당합니다. 육해 공군 전체를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이죠. 국방부 장관이나 차관은 민간인 신분인데 군인으로서는 3군을 모두 지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부본부장이 합동참모본부, 합동작전본부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게 본부장이 합동참모의장이 되고 부본부장이 본부장이 되기 때문에 헷갈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두 문자로 그대로 암기를 하면 총도 참작 이렇게 확실하게 기억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할 때는 갑을병이죠. 이 부분도 사태 구분과 그 지휘관이 누가 되는가 하는 것들을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갑조인 경우는 대규모 병력, 대량 살상 무기 공격 등이 있는 경우입니다.
을종은 일부적이죠. 나 일중하고 비슷합니다. 단기에 회복이 불가합니다. 병종은 소규모 적이 침투해서 단기에 회복이 가능하죠. 다재단상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단기 회복이 불가하다 하면은 을종이 되는 것이죠. 지휘관을 보면 갑통지, 을지, 병지시함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경찰청장은 전혀 등장하지 않죠. 사태 선포를 할 때 갑종과 을병종 이렇게 구분이 되고 갑종하고 같은 레벨에서 두 개 시도에 걸친 을종이 있습니다. 국방장관이 건의해서 대통령이 선포하죠. 두 개 시도 이상 걸친 병종은 행안부 장관이나 국방장관이 건의해서 대통령이 선포합니다. 그래서 걸병이 행방은 대통령도 모른다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을병종은 한 대 묶어서 지시함이 건의를 하고 시도지사가 선포를 하게 되겠습니다. 대피명령은 지자체장, 이때는 시도지사나 시군 구청장도 포함이 되죠.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보면은 통합사태 선포를 건의해야 한다. 건의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선포는 할 수 있다. 이때는 시도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대통령은 중앙협의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포할 수 있다. 선포는 할 수 있고 건의는 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총리가 책임자로 나오는 것 세 개를 보면은 국가테러 대책위원장도 총리죠. 중앙통합방위협의회 의장 방금 본 겁니다. 그리고 중대본의 본부장이 될 수도 있죠. 통합 대응이 필요할 때는. 비상업무 규칙입니다. 정착 근무는 사무실, 현장이죠. 정위치는 관할 구역이 되겠습니다. 지휘선상 근무는 1시간 이내에 장소에 위치할 수 있는 경우고, PCO는 1시간, 일반 요원은 2시간이죠. 가용 경력은 후출 고파를 제외한 모든 인원이 되겠습니다. 작전 준비 태세는 경계 강화 이전에 별도의 경력 동원 없이 출동 태세를 점검하는 것이죠. 비상 연락망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구축을 하면 경계 강화 단계에서 구축된 비상 연락망을 유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발령권자를 보면 경찰청장이나 시도청장, 서장이 되는 것이고, 비상근무 종류가 이번에 안보비상으로 바뀌었고 재난비상이 새로 생겼죠. 그래서 안교수 경작제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는데, 경비비상은 대대집입니다. 내용을 보면 극도의 혼란, 징후 현저 100% 동원, 그렇죠. 의료는 혼란하고 징후 예견되고 50% 동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작전비상은 대적정이죠. 그리고 안보비상은 보가 나오니까 보, 경계, 가포만 암기를 합니다. 교통은 간단하고, 수사비상의 가포는 사회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사가 나오니까 사사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고, 재난비상이 이번에 새로 들어오면서 마찬가지로 대대제조, 원래 경비비상은 대대집이었는데 대대제가 되겠습니다. 경비비상하고 구조가 비슷합니다. 내용을 보면 극도로 혼란, 징후가 현저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대에서는 그냥 혼란하고 징후가 예견된다 이렇게 해서 대대는 두 문자가 같기 때문에 뒤에 부분 가지고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재난비상은 치안 상황 소관입니다. 비상근무 종류를 보면 가벌병, 경작이 있는데, 먼저 가운데 있는 병으로 보면 정위치 지휘선상 근무죠. 그리고 연간은 억제하게 되겠습니다. 가용 경력을 보면 100%, 50%, 30%죠. 병, 정지, 억, 세게 이렇게 가운데 것을 기억을 해서 암기의 기준을 만듭니다. 경계 강화는 지휘선상 근무가 되죠. 연간은 아무 말이 없고, 가용 경력은 출동 태세를 유지하고, 작전 준비 태세에서는 출동 태세를 점검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경력 동원은 없습니다. 출동 태세 점검은 비상 연락망을 구축을 하고, 태세는 그 구축된 연락 체계를 유지를 하는 것이죠. 여기 경계 강화와 작전 준비 태세를 비교를 했습니다. 이것도 좀 헷갈리니까 봐야 되고요. 지휘본부를 설치하는데 치안 상황실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장에는 현장 지휘본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반드시 현장 지휘본부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죠. 대테러 업무입니다. 영국에는 사스, 미국 스와 독일은 GSG-9이죠. 가스관, 지프입니다. 프랑스 GIGN, 한국은 KMP-868이 되겠습니다. 테러 방지법에서 테러 단체는 국제연합이 지정한 테러 단체를 말하죠. 테러 위험 인물은 조직원이거나 선전, 모금 기부를 하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고, 외국인 테러 전투원은
그 단체에 가입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겠습니다. 90일간 출국 금지를 할 수가 있고 또 만약에 가입했다면 5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죠. 대테러 인권보호관을 한 명 두도록 되어 있고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해서 정보 수집을 했다면 사전 또는 사후에 대책위원회 위원장, 그러니까 총리가 되겠죠. 총리에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테러단체 구성죄는 우리나라 밖에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국내법을 적용하는 세계주의가 되고 미수 예비 업무 모두 처벌을 하게 되겠습니다. 시행령에 보면 경찰청은 화생방이죠. 주무기관이 됩니다. 경찰청장 대책본부장이죠. 시도청장 현장지휘본부장이 되고 서장은 초동조치팀장이 되겠습니다. 테러 경보는 관주 개심이죠. 테러 취약시설 점검을 보겠습니다. A, B, C 등급으로 나뉘죠. 테러 이렇게 영어가 나오니까 A, B, C급으로 나뉘게 되겠습니다. 광범위한 지역이죠. 국가 중요시설 구분하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기억하고 비슷하죠. 광범위한 지역에서 결정적 역량이고 나일중하고 비슷합니다. 반기에 한 번씩 점검하고 C급도 반기에 점검합니다. 그래서 BC죠. BC 카드는 반으로 쪼개버립니다. 그러면 A급은 조금 더 중하게 해야 되니까 분기에 한 번씩 한다 이렇게 연상을 할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국가 중요시설 가가 나오니까 가나다, 테러는 ABC 이것은 볼 수 있고 통합방위 사태도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의료가 단기 회복이 불가하고 병호가 단기 회복이 가능하죠. 국가 중요시설 점검은 서장은 전체적으로 1년에 한 번 이상 점검을 하고 시도청장은 선별해서 1년에 한 번 이상 점검을 하게 되겠습니다. 테러 취약시설의 경력 배치는 3단계로 배치하죠. 관심 단계에서는 배치하지 않다가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이 되면 그때 1단계가 되고 또 경계로 상향이 되면 2단계, 심각으로 되면 3단계 이렇게 3단계로 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훈련은 서장은 분기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것이죠. 시도청장은 반기에 한 번씩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문자를 분기별, 기분, 강력하게 실태에 강력범죄 출소자에 대해서 점검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 부분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실종 아동 등에 대해서도 1개월이 지나면 분기별로 통지를 해야 되고 테러 취약시설에 A급은 분기별이죠. BC카드는 반으로 쪼개기 때문에 A급은 분기별로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고 훈련을 할 때 서장은 분기별로 하고 시도청장은 반기별로 하면 되겠습니다. 예산도 분기별로 배정이 되죠. 인질 협상을 보면 스톡홀름 증후군은 인질이 인질범에 동화된 사건이 되겠습니다. 오귀인, 귀인으로 오해한 사건이죠. 리마 증후군은 인질범이 인질에게 동화된 사건입니다. 인질 협상의 8단계는 영국의 스캇 니고시에이션 인스티튜트에서 제시를 했는데 준, 개, 신, 제타, 흥정타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고 논쟁을 개시할 때는 우리 측에서 한계를 분명히 제시해서는 안 되고 인질범이 때를 쓰고 흥정을 걸어오도록 유도합니다. 개떼가 되겠죠. 여기서 제안하는 것은 실질적인 타결안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협상 상대를 누구로 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교신할 것인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런 절차에 관해서 제안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타결안을 제시할 때 본격적으로 협상안을 제안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상황별로 요구 조건을 명확히 합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협의할 때는 일괄해서 협의를 한다. 그런데 포괄해서 취급한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법을 보면 임용할 때는 배치 신청을 하면 시도청장이 배치 결정을 하죠. 임용 승인 신청을 하면 또 시도청장이 임용 승인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청원경찰의 결격 사유는 공무원 결격 사유와 같고 18세 이상이 가능한데 군복무에 대한 부분은 이제 삭제가 되었죠. 징계권자는 청원주입니다. 시도청장이 아닙니다. 서장은 징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죠. 징계의 내용을 보면 파면, 해임, 정직, 감복, 견책이 있는데 강등은 없죠. 의무는 제복을 착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초원경찰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무기는 시도청장은 청원주가 기부 체납한 무기를 서장으로 하여금 대여해서 지니게 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은 청원주가 시키는 것이죠. 감독은 서장은 청원경찰을 감독을 합니다. 매달 한 번 이상 그 경비구역을 감독을 하게 되어 있죠. 시도청장은 청원주를 감독을 합니다.
서장은 경찰이고 청장은 청원주를 감독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배상 책임은 기본적으로 청원경찰들은 민법의 규정에 따르게 되어 있는데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들은 국가 배상 절차에 따라서 국가 배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 제외하게 되는 것이죠. 원칙적으로 청원경찰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하지만 거의 준 공무원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게 되고 또 국가나 지자체에 근무하는 사람은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배상을 하게 되고 이 사람들은 공무원 연금법도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준공무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비교를 하면 청원경찰은 경비국에서 관장을 하고 무기 휴대가 가능하고 경지법을 적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경비원은 세안국에서 담당을 하죠. 무기 휴대는 불가합니다. 다만 특수경비원은 가능하겠죠. 경지법에 따라서 근무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자, 경호 경비를 보면 호위와 경비가 있죠. 경호 원칙은 하자 담보입니다. 빵꾸 나면 큰일 나죠. 목적물 보존의 원칙을 보면 보안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피경호자가 항상 격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차 일시나 장소, 코스 등을 비공개를 하고 시간, 장소를 변경하거나 도보 행차는 지양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경호 대상은 가포는 대통령과 그 가족, 또 대통령 당선인과 가족 이렇게 하는 가족까지 들어가죠. 그리고 퇴임하고 10년까지는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 그리고 권한 대행과 배우자 여기까지는 가포로서 경호처가 담당을 하겠죠. 그리고 퇴임하고 10년이 지나버리면 그 대통령에 한해서 또 대통령 선거 후보자, 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의대 헌총이 되겠죠. 10년 후 의대 헌총에 대해서는 우리 경찰이 담당을 하고 의료가 되겠습니다. 행사장 경비는 안비계, 절주조 이렇게 됐죠. 1선에서 출입차를 통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개표소는 2선에서 경찰과 선관위가 합동으로 통제를 했었죠. 자, 1선에서 MD 운영하고 비표를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2선에서 돌발 사태 대비해서 예비대와 비상 통로를 확보하고 바리게이트, 구급차, 소방차가 대기하죠. 2선에서 장비나 이런 차들이 대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3선에서 주변 동향을 파악하고 즉시 고청이라든가 감제고지 안전 확보하고 우발 사태 대비처를 강구하게 되겠습니다. 감시조나 기동 순찰조를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3종 경비를 비교를 했고요. 행사장 내부에서는 의심스러운 물건은 직접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요원에게 인계를 해야 되고 또 여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여경이 검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 FTX는 한 번 정도가 적당하다. 네, 일련적인 배면 근무 또는 원칙적인 배면 근무는 지양해야겠죠. 그리고 행사장 주변에 수렵 허가 지역이 있으면 그 사람들의 엽총을 임시로 보관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근거는 우리 경호법이 아니라 총포등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경비경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